오늘 모시고 말씀드릴 부분은 대충 5가지 정도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넓은 범위 안에 내용들을 좀 얘기해야 돼서 혹시라도 좀 뭔가 궁금했던 부분을 제가 깊게 다루지 못하면 나중에 따로 질문 주시고 그럼 제가 아는 한에서는 최대한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궁금하실 거라고는 잘 생각 못 했는데 중등부 어머님들께 여쭤보니까 국어가 특히 고등국어가 이제 어떻게 중등 때 국어랑 다른지 그 부분들을 많이 궁금해 하셔서 좀 가볍게 시작해 볼까요? 배열이 좀 명절 분위기죠. 이거 어떻게 좀 나눠보겠습니다. 기준은 뭐냐면 이 5개의 과목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입니다. 5개의 과목을 기준에 따라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기준은 수능 한 바퀴 돌았다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많이 시켜보신 부모님들은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중학교 때든 아니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도 하는데 얘는 이거 한 바퀴 돌렸다 이렇게. 근데 한 바퀴 돌았다의 기준으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국어랑 영어 한쪽, 그 다음에 수학하고 사회 통합과학은 반대쪽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바퀴 돌았다가 국어랑 영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하고 사회하고 과학의 경우에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얘네들의 경우에는 일찍 시작하면 한 바퀴, 그 다음에 또 한 바퀴 이게 되는 거죠. 사실 국어의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단원이라고 하는 거는 문법밖에는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수능 체제로는 공통이라고 하는 독서하고 문학의 경우는 범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내신하고 관련되는 3가지 과목인데요. 첫 번째는 문학입니다. 가장 전통적인 과목이죠. 수능 세대이시건 혹은 아니면 그 이전에 학력고사 세대이시건 간에 문학이 가장 국어에서 비중이 컸었습니다. 근데 막상 나중에 수능 공부를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2학년 때 더 일찍 시작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사실 예비고일부터 시작하는 게 옳은데 문학을 3년 동안 공부했는데 나중에 학교에 입학해서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 나중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능 시험을 봤는데 돌아오면 타버리더라.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더라. 왜? 라고 물어보면 내가 안 배운 작품에서 나왔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약간 모순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안 배운 작품이 나왔다라고 답하는 학생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의 방향이 내가 아는 작품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쪽의 방향은 처음부터 방향 설정을 잘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국어랑 완전히 다른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저희가 입학 테스트 보고 그 다음에 반편성을 하면서 중학교 성적을 물어봅니다. 그럼 옆에 어머님 계시죠. 학생한테 중학교 때 성적이 그러면 어머님께서 정말 득달같이 대답하세요. 우리 아이는 90점 있어. 너 조용히 있어봐. 1학년 때부터 얘는 국어 늘 A였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학생한테 물어보죠. 그러면 중학교 공부는 어떻게 했니? 내신 시험 보기 전에 문제집 풀고요. 학교에 필기 내용 잘 외우고. 굉장히 모범적인 방법이죠. 20세기의 모범적인 방법. 학교에서 수업한 내용들을 잘 외워서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다가 까먹기 전에 시험 보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 학생들이 공부의 어떤 방식으로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학교의 내신 시험 처음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보는 순간 국어 과목하고는 안 친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근데 사실은 공부의 방법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던 거죠. 방향 자체가. 문학작품 좀 이따가 다시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문학작품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수능에서. 그래서 학생들이 낯선 작품을 보고 읽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고요. 그 다음에 독서. 원래는 독서가 내신에는 거의 반영이 안 됐습니다. 몇 개 학교들 빼고. 자사고나 아니면 학교의 선생님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독서를 내신에 포함했었는데
최근에는 여러 학교들이 내신에다가 독서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강조해왔던 거였거든요. 독서를 내신에 넣어야 된다, 넣어야 된다, 넣어야 된다. 뭐 학교 선생님들이 제가 하는 설명회를 정기 구독하시지는 않겠지만 솔직한 제 바람은 이게 내신에 많이 반영이 됐으면 하는 거였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학교 수업을 바탕으로 해서 대학 진학을 위해서 수능 시험 보는 게 원래 이상적인 거죠. 학원을 계속 다니게 되는 건 저희 입장에서는 이상적이긴 하지만 부모님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학습을 해서 대학 갈 준비를 하는 게 가장 맞는 거죠. 근데 학교에서 독서를 내신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수업의 커리를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고3 때 가면 독서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근데 독서가 수능에 15문제고 항상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리스트업하면 난이도가 가장 높은 문제들이 위에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능이 국어가 불수능이었다. 2023학년도인가요? 표준 점수 최고점이 150점이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비문학 지문, 독서가 비문학입니다. 비문학 지문 하나 정도는 아예 못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학교에서는 거의 수업을 안 합니다. 생각이 있는 선생님들은 아예 1학년 때부터 이 교과 과목에다가 집어넣거나 학교에서 고3에 해야 되는 선택 과목을 고2 때부터 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현대고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최근에 주변의 학교들 보면 이거 내신에 반영하는 학교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뭘 배운 건가요? 라고 하는 아이들의 의문이 있어요. 학교에서 수업하는 내용하고 학원에서 수업하는 내용하고 너무 다르더라. 그 다음에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이 학교의 수업 내용이 내가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데 그 다음에 수능 기출을 푸는 문제를 푸는데 이상하게 도움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교과 과목의 설계 자체는 학생들이 책을 잘 읽고 책의 중요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는 쪽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능은 그쪽을 건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은 학생들한테 이 지문을 잘 읽고 지문 내용의 주제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문제는 없어요. 학생들한테 오히려 여러 장의 사진을 막 빨리빨리 보여준 다음에 자, 세 번째 사진에 들어있었던 그 여자분은 모자를 어떤 색깔의 모자를 썼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돌아가서 다 사진을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중에 학교에서 수업 내용하고 시험 문제들을 비교해 보면 이제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능 국어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법. 학생들이 가장 학원을 많이 그만두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문법 싫어서 그만둔다. 주변의 모든 학교들이 고1 때 문법을 내신에 집중적으로 넣습니다. 지금도 저희 내신 대비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정말 너무 싫어합니다. 문법. 근데 문법이 싫어서 심지어는 학교를 자퇴하는 학생도 있어요. 이게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난주까지 수업 듣던 학생이 그만둔다라고 해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학교를 휴학하겠다고. 내신 대비 너무 힘들다고. 물론 여러 다른 과목도 있겠지만 국어는 뭐가 싫어? 그랬더니 문법이 자기는 너무 싫다고 합니다. 문법 과목은 그나마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바퀴 돌면 되는 과목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이 없어집니다. 이미 지금 고1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능에서 선택 과목이 없어져서 그래서 선택 과목이 없어지니까 언어와 매체라고 하는 거에 언어 부분이 이제 문법이거든요. 근데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선택 과목 없어지니까 이제 문법 안 하나요? 아닙니다. 선택 과목이 없어져서 모든 학생들이 다 문법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예비고1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자기 형이 누나가 현재 고3인데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서 문법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보고 자기는 선택 과목이 국어의 선택 과목이 없어져서 너무 뿌듯하다고. 왜? 그럼 안 해도 되잖아요. 아니, 선택 과목이 없어진 대신에 그건 필수가 된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애가 나라를 잃은 표정이 돼요. 수능은 어떻게 변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미 수능의 예시 문항들은 나왔습니다. 2028학년도 수능의 예시 문항이 나왔는데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발표하죠. 통합형, 그 다음에 융합형 수능 과목 체계로 개편된다. 통합형, 융합형이라는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문이과의 벽을 허물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선택 과목에 있는 수능 체제는 현재 고2 학생들한테까지가 마지막인데요. 선택 과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학생들이 유리한 선택 과목들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 작년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작년에 본 수능이고, 올해 이제 평가원에서 최종적으로 발표한 결과를 보면, 국어의 경우에는 1, 2등급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언어와 매체 선택 비율이 87%예요. 언어와 매체에 문법이 들어갔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쉽게 말씀드리면 탐구 영역 과목 하나를 더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도 학생들이 그렇게 학습에 부담이 있는데도 그거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표준 점수에서 더 유리해지니까. 표준 점수 1점을 더 받는 거에 따라서 대학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정시의 경우에는. 그래서 재수하는 학생들은 압도적으로 선택 비율이 훨씬 더 높죠. 근데 그런 선택 과목 다 없애겠다. 그리고 탐구. 이건 잘한 것 같아요. 탐구의 경우에 과탐, 사탐이 있거든요. 이과 학생들은 지금 현재 고2 학생들은 이과다. 그러면 탐구 영역 통합과학을 해야 되는데 과목별로 1, 2를 따로따로 선택해야 됩니다. 가령 내가 물리1, 물리2 선택한다. 안 됩니다. 그럼 이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물리1하고 화학2 선택해야 되는데 화학2 선택하는 학생이 화학1을 안 배우고 화학2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근데 문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그냥 윤리와 사상 하나 하고 사회문화 하나 하면 두 과목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화학2 선택하기 위해서 화학1을 해야 돼요. 안 하고는 화학2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이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탐구 영역의 학습 부담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없앴습니다. 탐구는 통합사회 1학년 때 배웁니다. 그 다음에 통합과학도 1학년 때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수능은 이 두 개에서만 내겠다. 대신 문과, 이과, 사회랑 과학 다 봐라. 문이과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예전에는 수능 과목을 세분화했었고 선택 과목의 구성을 다양하게 했었는데 이제는 선택 과목 아예 없애니까 선택 과목 유분리로 인한 쏠림 현상은 없애겠다. 한 가지 좋은 건 있습니다. 수학의 선택 과목이 없어지면서 예전에 흔히 말하는 수투 과목이었다고 했던 것들 있죠. 어려운 수학 부분, 이과 학생들이 하는 수학. 그거 수능에서 안 봅니다. 학생들이 이제 수학에 대한 부담은 좀 줄었어요. 근데 국어에 대한 부담은 평균적으로 보면 더 커졌습니다. 전체 수험생을 놓고 보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30%거든요. 그러면 70% 학생들은 문법을 선택 안 하는 학생들입니다. 근데 이제 모든 수험생이 다 문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국어는 없어졌지만 선택 과목이 없어졌지만 모든 국어 과목이 다 필수가 돼버린 거고 수학의 경우에는 어려웠던 수학2 과목이 없어져서 수학의 학습 부담은 좀 줄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좀 볼까요? 작년의 수능 결과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좀 편파적인가요? 수학은 한 페이지에 4개 그래프를 다 몰아넣었는데 여기 보시면 1, 2, 3등급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프 좀 보셨던 분들은 좀 이상하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수학은 굉장히 들쑥날쑥합니다. 표준 점수가 가장 높은 140점의 학생들은 한 1800명 정도 되는데 그 다음 점수는 거의 바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들쑥날쑥하고요. 이 빠진 것처럼. 근데 이게 작년 수능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24년도. 심지어 여기 보시면 1등급 안에서도 여기는 확 높은데 또 막 떨어지죠. 2등급, 3등급도 똑같습니다. 2023년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제가 뭐 때문에 보여드린 거냐면 국어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작년 국어이고요. 작년 국어가 모양이 좀 안 예쁩니다. 여기 하나 쑥 빠진 거. 이게 왜 여기 갑자기 이가 빠져 있냐면 여기서 선택 과목의 경계입니다. 앞부분이 언어와 매체의 선택자들이고 이가 쑥 빠진 게 화법과 작문 선택한 애들이 1등급 포함되면서부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 2등급 안에서 언어 매체 선택자들이
87%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신 그 다음부터는 모양이 좀 예쁘게 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아래 점수의 학생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죠. 그리고 그 모양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진짜 어려웠던 24학년도, 그러니까 23년에 본 시험이죠.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고요. 23년은 모양이 좀 이상합니다. 앞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한다. 우리 아이 국어 짱 잘한다. 그래서 얘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모의고사가 늘 앞에다. 그러면 시험이 어려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험이 어려워지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1등급이 이만큼입니다. 근데 시험이 쉬워지면 1등급이 요거밖에 안 돼요. 시험이 어려울수록 잘하는 학생들한테 훨씬 유리하죠. 사실은 수능이 변별력을 가지려면 시험이 어려워야 됩니다. 시험이 쉬우려면 학생들이 3년 동안 수능 공부를 할 이유가 없죠. 쉬운 시험을 위해서. 22년 수능도 꽤 어려웠거든요. 모양이 이런 식입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능 수학의 경우에는 들쑥날쑥, 수능 국어의 경우에는 고르게, 변별력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학의 경우에는 특히 앞쪽으로 가면 변별력이 없어요. 없다라기보다는 비교적 약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거 연도를 주의해서 보시면 이게 21년 수능인데요. 왜 이거 21년 수능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리냐면 이때가 선택과목 도입 이전입니다. 선택과목 도입 이전이고 여기 수능 수학의 수능 수학 가형이 아니고 나형입니다. 혹시 지금 자녀가 나이가 좀 있다. 그래서 뭐 2020년이나 혹은 그 이전에 대학을 갔다. 첫째가. 그때 학생들이 수능 가나형 있었고요. 수능 나형이 문과 학생들이 보는 거였거든요. 이제 지금 바뀌게 되는 수능이 범위를 보면 대체로 수능 나형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수능 수학보다 약간 쉬워지는 수학인 거죠. 근데 그때도 역시 보시면 이렇게 들쑥날쑥입니다. 근데 국어는 그리고 국어 과목이 선택 과목 없어지면서 그 문항의 구성이나 그 다음에 들어가는 과목들이 21년 수능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거 제가 만드는데 저희 집에서 저희 아들, 중학생 아들이 보고 아빠 무슨 PPT를 이렇게 만들어. 하나도 안 보이잖아. 뭐. 그러면서 얘가 TV 보고서 아 맞다. 보험회사 광고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험약관. 너무 안 보인다고. 글씨를 좀 키워볼까요? 일단 수학일까 국어일까? 네. 24년에 발표된 서울특별시 교육청 진학지도 자료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을 했더라고요. 최상위권에서는 국어와 변별력이 더 있다. 수학보다. 그래서 국어 1등급인 학생이 수학 1등급인 경우는 40%. 근데 수학 1등급 중에서 국어 1등급인 애들이 29%. 왜 그러냐? 분포의 범위가 국어보다 넓다. 그 다음에 가장 최상위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차점대 점수로 갈수록 점점 학생 수가 늘어나니까 최상위권의 경우에는 국어가 더 변별력이 크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수학 공부를 포기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학생들이 나중에 점수를 가지고 어떤 과목에다가 더 힘을 줄 것이냐.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국어도 수학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 있다라고 한다면 학생이 나중에 수능의 정시 모집이든 아니면 수시 모집이든 어느 과목에 더 힘을 줄 거냐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어를 밀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식력 있는 기관에서. 이거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내신 5등급제. 저희 지금 가르치고 있는 1학년 학생들이 내신 5등급제 첫 번째 대상인데 엄청 혼란스럽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일단은 5등급제제로 전환하면서 이렇게 정부에서 타이틀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선진화. 이 카드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그대로 낸 거 갖다 놨습니다. 선진화하기 위해서 5등급 체제로 바꾼다. 사실 5등급 체제로 바뀐 게 처음은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그 이해찬 세대라고 하는 분들 있죠. 지금 현재 39세? 40세 정도 되시는 분들. 그때도 5등급제로 했었습니다. 일단은 왜 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무 경쟁이 과도해서. 9등급제로 해놓으면 4%거든요. 1등급이. 여기 주변 학교 중에서는 현대고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들은 한 학년에 전교생 숫자가 200명이 되는 학교가 없어요. 압구정고는 올해 13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9등급제로 한다고 그러면 4%면 몇 명이죠? 5점 몇 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등급에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이 자기 1등급에 있어도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고 경쟁이 너무 치열하죠. 그래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전환하면 1등급이 10%까지입니다. 약간은 숨통이 좀 트인다라고 하는 건 사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평가 방식을 좀 바꾸면서 여러 가지 이상적인 발표들을 했습니다. 서술형이나 논술형을 많이 추가하겠다. 그래서 서술형, 논술형의 문제 출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도 실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안 했다고 들었어요. 학교들이 그래서 일단은 서술형 많이 출제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전하고 크게 달라진 거는 없고요. 이게 99년 신문기사 내용인데요. 99년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고교 등급제 실시, 본고사 부활하라. 그러니까 처음 수능 실시됐던 94학번, 95학번, 96학번 이런 분들은 서울대, 연고대 갈 때 본고사 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전 세대들도 본고사 봤었어요. 예비고사 보고 본고사 보고 이렇게. 대학별 본고사가 부활하나 걱정을 막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그때 당시에 뭐 했냐면 본고사 절대 못 본다. 본고사 봤다가는 망하게 할 거야 뭐 이렇게. 그래서 대학들의 정부 지원금 다 끊겠다 이렇게 해서 본고사 형식의 시험은 못 보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진 게 뭐였냐면 논술 시험이었죠. 수학의 논술 시험을 보는 이과 학생들의 경우에 사실상 본고사랑 거의 비슷하게 보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23년의 신문기사 내용을 보면 더 이상 내신이 대입 선발을 위한 자료로서 의미는 없다. 이렇게들 진단을 했었어요. 걱정이 굉장히 많았었던 거죠. 일단 바뀌게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뀔 때 당연히 이 그래프들의 구간들이 좀 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교육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신 경쟁 줄이기 위해서다. 근데 교육 현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대입 선발 자료로서 의미가 있느냐. 왜냐하면 24학년도 입시 결과 나오고 나서 이제 그때 서울시 교육청에서 통계낸 게 뭐였냐면 서울 시내 대학들의 입학 평균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내신 몇 등급이냐 봤더니 2.8등급이더라고요. 2.8등급 정도면 서울 소재 대학에는 갈 수 있다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2.8이면 대략 한 여기 정도 되겠죠. 근데 그거를 개편 5등급제에 도입하게 되면 여기 한 어딘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사실상 5등급제로 나누게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 등급이라고 하는 게 과연 이 대학들이 이 학생의 내신 등급만 보고 학생을 뽑겠느냐. 왜냐하면 24%라고 하는 숫자가 위에 있는 10%랑 더하면 34%거든요. 그러면 34%라고 하는 거는 그 전에 내신 9등급제에서는 4등급에 들어가는 숫자예요. 그럼 이 안에, 이 24% 안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의 성적표를 보고 얘가 절대적으로 이 학교에서 몇 등인지도 모르고 그냥 등급 점수만 이렇게 보는데 얘를 과연 대학에서 뽑겠냐라는 거죠. 내신 등급만 보고. 근데 저도 처음에는 야 이거 가지고 대학들이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교육부가 이걸 노린 건 아닌가. 이렇게 해버리면 아이들이 내신 등급 따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어차피 나는 2등급인데 2등급으로 들어가는 11%나 2등급 마지막인 34%나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 경쟁이 좀 더 과열됐던 경쟁을 좀 시키지 않을까? 뭐 이런 의도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입시업체들이 이렇게들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 비율이 확대되고 동점자가 굉장히 많을 거고, 그리고 교과 성적만으로는 학생 선발이 어려울 거고, 뚜껑을 열어보기는 해야 됩니다. 다행스러운 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이렇게 말하면 고1 학생 부모님들이 싫어하시겠다. 걔네들이 먼저 한번 경험을 하겠죠. 솔직히 지금 고1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데이터가 없어요. 어떻게 되는지. 대학별로 어떻게 선발하겠다는 계획도 아직 안 나와 있고, 아마 그 학생들이 고3이 되면 4월 달쯤이나 발표될 거고요. 수능 시험은 이미 모델이 나와 있긴 하지만 크게 달라진 거 없습니다. 문제는 내신을 어떻게 입시에서 활용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게 제대로 이제 좀 파악이 되면 학생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내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가 좀 생길 테니까요. 이렇게들 예상을 합니다. 평가 요소 굉장히 다양해질 거다. 지금 현재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봅니다. 근데 그 학생부 말고 여러 다른 평가 요소들을 도입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확대할 거다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능 최저학력 기준.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학생부 교과전형이 있습니다. 크게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 교과전형은 원래 내신 성적만 봤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내신 성적만 가지고는 못 뽑죠. 그래서 당연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편적으로 적용할 거다. 이미 작년부터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학교들의 숫자가 늘었어요. 더 이상 내신만으로는 못 뽑겠다. 얘가 수능 성적이 몇 점인지 보자.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면 수능 평균을 제가 오늘 이제 설명에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료들을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보면 수능 결과를 봤을 때 서울 학생들의 경우가 평균이 107점이면 경상남도 학생들의 경우에는 96점이에요. 평균이. 지역의 표준 편차 평균의 차이가 11점 정도 납니다. 그런데 그 지역 차이가 나는데 내신 등급이 그냥 1등급이라고 해서 뽑을까요, 대학에서?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출신 고등학교가 어딘지는 블랭크로 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냥 얘가 예신 몇 등급인지만 보고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들은 안전하게 3배수 혹은 5배수로 이걸 가지고 뽑아놓고 그 다음에 수능 시험이 딱 끝나고 나면 수능 성적표 받아보겠죠.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은 커트해 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안전장치들을 더 많이 마련할 거라는 거죠. 기타 다양한 평가 요소들. 아까 말씀드린 그래프 좀 더 잘 보이시도록 이렇게 잘라봤습니다. 예전에 4등급이면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2.8등급 서울소재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70% 컷이라고 하는 건 왜 말씀드리냐면 나중에 보충을 합니다. 이 학생들이 6개의 지원을 6개의 원서를 낼 수 있으니까 여기저기 학교에 붙었는데 나 저기 다닐래 이렇게. 그럼 학생들이 입학을 안 하고 취소하겠죠. 그럼 뒤에 계속 보충이 됩니다. 언제까지? 이제 입학되기 전까지 2월 말까지. 그래서 사실은 70% 컷 정도가 여기 들어가는 학생들 허수를 제외한 실질적인 학생들의 성적을 나타내는 기준이라고들 봅니다. 그래서 입시업체들에서도 70% 컷을 내세우는데 서울 소재대학들의 경우는 2.8등급 정도 된답니다. 그럼 5등급 체제로 하면 2.8등급은 어딜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정도 되겠죠. 작년 결과고요. 여기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렇습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면 숫자가 훨씬 더 너그러워지죠. 어떤 학교들의 경우에는 1.5등급 정도 차이 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왜냐?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딱 두 가지. 이 학생의 내신 성적,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보니까 학생들의 내신 성적은 좀 나빠도 이 학생들의
수능 최저 기준이랑 그다음에 기타 면접이랑 여러 가지들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중에 입학한 학생들의 평균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 성적이 떨어지냐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수능 위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수능 위주에 91%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면 바뀐 5등급제 같으면 1등급에 들어가는 학생들이죠. 10% 안에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의 성적이 강남의 학교 안에서 1등급이다. 그러면 수능 100분의 1로 본다면 90% 안쪽에 들어가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런 학생들이라면 이런 학과들의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 9등급제를 가지고 환산해서 본다면 9등급제에서 3등급 정도에 들어가는 애들의 경우 서강대 경영학과에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내신이 중요하게 작용할 건가?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정책 목표가 내신 경쟁을 줄이려고 하는 거니까 예전처럼 치열하지는 않겠죠. 대학들은 입시 방안을 좀 혁신할 건가? 그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학들이 개혁을 원하지 않아요. 예전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고사 부활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대학 입장에서는 본고사를 딱 부활해버리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절대로, 왜냐하면 그게 새로운 사교육 시장이 됩니다. 본고사라고 하는 거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학 증명 문제 같은 거, 수학 증명 문제 6개 주고 3시간 뭐 이렇게 손도 못 대요. 근데 저처럼 수학 포기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수포자였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러면 아예 그 학생들의 경우에는 근처에도 못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신과 수능 말고 다른 평가 요소는 필요한가? 대학별 평가 방식이 좀 달라지겠죠. 교과 서류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 증가할 거다. 서류는 뭐냐면 정성평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입학사정관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량평가가 교과거든요. 딱 점수만 보고, 숫자만 보고.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 서류를 보는 정성평가를 추가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까지도 함께 적용하고. 대학별 고사도 강화할 거다. 본고사가 아닙니다. 대학별 고사.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첫 번째는 논술, 가장 보편적인 방법. 두 번째가 구술 면접이라고 하는 건데 구술 면접이 말이 면접이지 그냥 면접을 가장한 논술이거든요. 카드를 줍니다. 이제 뽑기 운이에요. 학생한테 자 뽑아라. 그럼 학생이 카드를 뽑게 하고 문제를 봐. 문제 외웠지? 그럼 페이퍼에다가 네가 답을 써. 라고 해놓고 나중에 이제 그 답을 회수를 해요.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관이 순서를 기다렸다가 누구 학생 몇 번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 학생이 적어놓은 카드를 면접관이 보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너 이렇게 적었는데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적은 거지? 근거는 뭐지?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식으로. 굉장한 압박 면접인 거죠. 그게 강화될 거라고 보고요. 어떤 학교는 아마 거기다가 영어 면접까지 섞지 않을까. 예전에 99년에 바뀌면서 영어 면접을 했던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혹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 공부는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6월이잖아요. 근데 예비고1 프로그램을 빨리 시작하는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합니다. 사실은 빠른 건 아닙니다. 저희는 7월 12일 날 개강할 건데 그때는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기본기부터 어머님들 오시면 커리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슨 작품 들어가나요? 고전 시간은 무슨 작품? 현대시는 뭐뭐 들어가는 비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학원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상품이기 때문에 학원의 프로그램들 비교를 하시죠. 그러면서 여기는 이런 작품 한데 여기는 이런 작품 한데 비교하시면서 선택하시는 건 너무 현명한 방법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학원은 관동별 꼭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님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작품이죠. 맞아.
나 이거 되게 어려웠어. 이거 해야지. 근데 어머님들이 수업 들으실 건가요? 관동별곡 교과서에 없어요. 그거 하겠다고 하면 피하셔야 돼요. 관동별곡 3주 특강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고등학교 가면 이거 어려운 거 아시죠? 네, 맞아요. 선행을 하려면 이런 어려운 작품 해야죠. 했는데 안 나오는데요. 왜 하죠, 그걸? 그러니까 커리가 그다음에 커리에 들어가는 작품들이 교과서가 바뀌면 달라져야 돼요. 관동별곡 안 나온 지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개정된 국어교과서가 2022년에 다시 개정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2022년에 개정 계획이 생겨서 2025년 3년 후에 교과서가 나오고 그 교과서를 지금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데 이미 2015년에 10년 전에 개정된 교과서에서부터 관동별곡은 다 빠졌어요. 딱 한 교과서만 들어가 있어요. 근데도 관동별곡 수업을 이렇게 앞에다가 내놓고 합니다. 어머님들은 모르시죠. 왜냐하면 중학교 학생들 가르치고 고등학교 교과서를 못 보셨으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진짜. 개별 작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본기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내가 모르는 작품 나오면 거기에 대응을 하는 거죠. 방금도 말씀드린 겁니다. 지식 암기는 필요 없습니다. 배경 지식을 아이들한테 많이 쌓아줘야 된다. 그럼 그거는 탐구 영역 과목이죠. 비문학 같은 거 보시면 수능 기출의 비문학 보시면 환율 있습니다. 환율의 오버슈팅 19학년도. 그 다음 해에 있었던 만유인력의 법칙. 만유인력 법칙은 역대 수능 시험의 비문학 중에서 정답률이 가장 낮았어요. 17%.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배경 지식을 통해서 학생들이 푼다? 불가능합니다. 독해하는 방법을 가르쳐야지. 가장 이상적인 부부이죠. 남편하고 와이프하고 같이. 국어 과목이 여러 가지인 줄 알고 있으면 정말 국어 한 과목 아니야? 아닙니다. 선택 과목이 엄청나게 많아요.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지? 7월 달에 입학 테스트 보면 30점인 학생도 있고 80점인 학생도 있습니다. 30점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방목하신 거죠. 전혀 안 가르친 거죠. 아이도 이제 처음인 거고 기초가 전혀 없습니다. 문학 작품을 어떻게 감상하는지, 비문학 독해는 어떻게 하는지, 고등학교 문법은 뭔지 전혀 몰라요. 그런 상태인 학생하고 이미 선행을 6개월 이상해서 입학 테스트가 80점이 넘게 나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7월 달에 같이 시작하면 따라잡을 수 있어요. 입학하고 나서 3월 달 모의고사 볼 때까지. 그러면 대략 한 7, 8개월 정도 되겠죠? 저희는 문학하고 문법 먼저 할 겁니다. 독서의 경우에는 시즌2로. 독서를 예비고일 과정에 처음 시작하면 학생들이 질려요. 아까 말씀드린 수능 기출문제, 환율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만유인력이라든가 진화론이라든가 DNA와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독해력이라고 하는 거를 좀 잡아서 다져놓고 그 다음에 독서는 본격적으로. 그래서 7월 달엔 저희는 우선 문학하고 문법 집중을 할 거고요. 이때가 사실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름방학 때. 여름방학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수업은 6주이고요. 그때 해놓는 수업들이 나중에 학생들한테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이때는 고등학교 내신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요.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지금 내신 대비하는 경우에 학생들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느냐면 배우고 테스트 봐서 틀리면 그 틀리는 것 때문에 그 학생들이 받는 심리적인 부담이 엄청 크더라고요. 전혀 불행해하지 않는 학생도 있습니다. 마냥 행복한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내신이라고 하는 게 뒤에 있으면 일단 이 내신을 어떻게든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데 여름방학 때 중3 학생들이라면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그리고 낯선 과목이기 때문에 호기심도 있고 자기가
좀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욕심도 또 있더라고요. 학원 선택. 이건 이제 저도 학원을 보내는 학부모의 입장으로서 보내놓고 보니까 이게 아쉽더라고요. 제가 사는 지역이 목동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영어 학원을, 목동에 있는 학원을 보냈어요. 좋은 학원이라고 막 소문이 나 있고. 근데 이렇게 쓱 봤거든요. 저도 이제 업자이니까. 학생들이 강의실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과연 아이의 수준에 맞는 수업이 될까?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았었는데,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아이의 실력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부풀려지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나중에 저희 입학 테스트에 보면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심화반에 넣어주세요. 지금은 실력이 이렇지만 저희 아이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심화반에 넣어주세요. 정말로. 심지어는 가족이 총동원, 가족 총동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오셨어요. 이 아이는 내가 이 애비를 키워봐서 아는데 틀림없이 따라갈 수 있다고. 아이들이 원래 좀 역경도 있고 환경이 좀 이렇게 긴장감이 있어야 공부 좀 한다고. 그런 거 안 됩니다. 정확하게 실력에 따라서 분발을 해서 자기 실력에 맞는 수업을 들어야 되고요. 관리. 수업 아이한테 이제 오면 학원 보내놓고 오면 물어봅니다. 수업 잘 들었어? 재밌었어? 숙제는 뭐야?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관리 부분이 걱정이 되죠. 슬금슬금. 감옥 가다가 학원에 전화해서 아이에 대해서 선생님께 여쭤보면 우리 아이가 뭘 어려워하는지 선생님 잘 모르는 것 같고, 숙제를 했다고 오늘 하는데 보니까 교재 문제는 다 안 풀었고 과제물로 줬다고 하는데 보니까 가방을 열어봤더니 세상에 프린트가 안에 곰팡이 펴있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나중에 시험 때 돼서 내신 시험 때 돼서 얘가 시험이 코앞인데 이제 6월 말 7월 초에 기말고사 보거든요. 시험이 코앞인데 테스트는 봤나? 그 다음에 얘가 피드백이 되나? 얘가 뭘 틀렸는데 틀렸다고 한 거에 대해서 얘가 오답은 제대로 정리를 한 건지, 그 다음에 틀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은 좀 되는 건지. 저희가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학원의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냐면, 내신 대비 같은 경우에 일단 저희가 내신 수업을 합니다. 수업하고 학생들이 클리닉을 불러요. 정말 잘하든 아주 못하든 간에 불러서 기본 문제부터 수능 수준에 가까운 심화 문제까지를 풀립니다. 잘하는 학생들은 빠른 시간에 해서 1시간 10분, 1시간 반 안에 끝내는 학생들도 있어요. 보통 저희는 평균적으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잡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풀고 채점하면 저희가 바로 붙어서 물어봅니다. 너 이거 왜 이거 틀렸는데 왜 이게 답이 이렇게 되는지 알고 있어? 부터 시작해서 학생이 역으로도 질문을 하고,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수업보다 클리닉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평일에 학생들의 스케줄이 중구난방입니다. 근데 저희가 난 이 시간에 비니까 이 시간에 와. 애들이 안 돼요. 그러면 넌 못 듣는 거야 할 수 없어요. 그럼 걔는 당연히 난 이 학원 안 맞는구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놓치고 싶지 않은 애들이 있거든요. 잘하는 놈인데 조금만 끌어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와? 축구해야 돼요. 저 상처받았어요. 축구한다고 못 온대요, 그 시간에. 그래? 그럼 선생님이 금요일날 저녁을 늦게 먹을 테니까 와라. 그럼 또 걔도 맞장구를 쳐줍니다. 와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모르는 거에서 질문하고. 솔직히 저 지난주 수업 시간에 너무 졸았는데요. 동영상 저한테 다시 보내주세요. 그렇게 상호간에 이 라뽀라고 하죠. 정서적으로 좀 유대가 생깁니다. 클리닉을 하다 보면. 피드백이 자연스럽게 되죠. 그렇게 진행이 될 경우에는. 근데 그런 게 없는 학원들이 대부분이에요. 특히 그런 클리닉 부분을 강사가 아닌 부담님들, 조교들이 하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 보내는 영어 학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 부분까지는 강사가 합니다.
수업하고 있는 동안에 학생들의 과제물 검사는 강사가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주중에 불러서 클리닉 하는 거는 그냥 이를 악물고 저희가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저희는 정원은 15명 내로 유지해서 합니다. 많으면 20명 가까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학생들이 요일을 옮겨올 수 있거든요. 제가 현대고 담당하는데 토요일 날 와야 되는 학생이 자기 개인 스케줄 변경 때문에 일요일 날 오면 안 돼요.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대신 저희는 여기 강의실 안에 막 꽉꽉 채워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랑 경쟁하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여기 근처에 국어 학원들 중에. 저희는 여기서 벌써 21년째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저희 학원의 최고참인데 제가 현대고가 자사고 전환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강의실 큰 데다가 몰아넣고 할 수 없느냐. 저희도 사실은 예전에 그렇게 큰 강의실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강의실을 크게 하면 학생들은 딱 들어오고 압도돼요. 야, 우리 학교도 여기 다 있어. 막 이렇게. 그래서 저는 수업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미친 듯이 웃기려고. 그리고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 해요. 진짜 재밌어. 겁나 웃겨. 그리고. 근데 여기 앉아있는 전교 1등하고 저기 앉아있는 좀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하고 같은 교실 안에서 수업 듣고 나중에 얘는 생각보다 좀 쉬운데? 쟤는 너무 어려운데? 그리고 선생님이 내 이름도 모르던데? 나중에 학원 그만둘 때 대해서도 내 이름을 모르던데? 그리고 내가 숙제를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모르던데? 클리닉을 하는데 선생님 얼굴도 한 번도 못 보겠던데? 그러면 저는 여기 나와서 사실은 인강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저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저희 선생님들도 그렇게는 안 하시고. 수업하고 클리닉하고 그 다음 주에 오면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테스트 결과가 나쁘면 다음 클리닉 시간에 더 괴롭히는 거죠. 제 시험을 보거나. 저희는 그걸 이제 선순환을 이룬다라고 봅니다. 예비고일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단 내신 대비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의 테스트 부담은 적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들 테스트는 봅니다. 테스트 보고 성적이 나쁘면 남깁니다. 당일날. 당일날 남겨서 제시험 보고 그 다음에 과제물이 좋지 않으면 과제물을 각 담임 선생님들이 보시고 너 과제물이 안 좋네. 남아. 그리고 잔소리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처음부터 잔소리하지는 않습니다. 과제물을 어떻게 하는지, 오답 정리는 어떻게 하는지. 저희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오답 정리 학생들이 실제로 한 거 사진 뒤에 따로 있을 겁니다. 네, 그겁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일일이 빨간 펜으로. 그럼 저희는 또 그걸 보고 이 학생이 제대로 과제를 하는지를 확인을 할 거고 과제물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면 그런 걸 저희가 지도를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그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름방학 때 6주 동안 할 거고요. 입학 테스트 볼 겁니다. 저희 중등반의 재원생인 경우에도 입학 테스트 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반편성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하고 문법 나갈 건데 문법의 경우에는 폼사 문장성분 할 거고 문학 고전시가 할 겁니다. 현대시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고전시가를 이때 하는 이유는 어려운 작품들을 저희가 어떠한 시험 부담도 없을 때 천천히 나가서 학생들이 가장 편하게 배울 수 있을 때 할 겁니다. 고전시가의 기초를 이때 잡아줄 거예요. 고전시가 기초가 안 잡히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학교에서 내신 시험 볼 때나 모의고사 볼 때 보기 선택지로 들어가 있는 시조 작품들을 읽을 줄을 몰라요. 얘는 이 작품에 대해서는 압니다. 이 작품의 주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서 슬픈데 너무 만나고 싶다. 그래서 시조 작품 5개 중에서 유사한 정서를 드러내는 걸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한산섬 달 밝은 밤에를 골라요. 이걸 왜 골랐어? 달 밝은 밤에 올라가서 혼자서 피리 분자잖아요. 왠지 고독하고 멋있어 보여요. 이렇게. 근데 그런 거를 나중에 가서 학생들이 모의고사 보고 내신 시험 보고 하는데 그때 가서 잡아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고전시가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8월 말에서 10월 말 개학하고 나서는 저희가 4주 단위로 끊을 건데 중간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2주 동안 휴강할 거고 이때는 학교의 내신이 굉장히 중요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중등부 내신 프로그램 들어도 되고요. 또 어떤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거 함께 듣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중등부 내신 프로그램 들으면서 고등부 예비고일 프로그램 듣는 학생도 있고요. 그건 이제 선택하시기 나름일 거고 이때는 현대문학 할 거고 그 다음에 독서를 이때 시작을 할 겁니다. 독서 지문들은 당연히 반편성 고사를 봐서 일반반 학생들의 경우는 좀 쉬운 걸로 시작을 할 거고 이미 기초가 잡혀있는 학생들한테 쉬운 거 하면 하나도 재미없어요. 걔네들한테는 자극도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좀 의욕을 가질 수 있는 어려운 지문들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11월 달에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내신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11월에 수능 시험 끝난 바로 그 주에 저희가 11월부터 6주의 프로그램 시즌3 시작할 겁니다. 이때는 반을 3개 반으로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고전문학, 죄송합니다. 고전문학은 처음 시작했던 것보다 좀 어렵게. 시즌1에는 고전 시가만 했는데 이때 고전문학에서는 어려운 가사문학도 들어가고 고전소설 읽기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말이거나 아니면 1월 초에 시즌4의 경우에는 8주 프로그램인데 여기 꼭 주의해서 보실 게 주 2회 수업할 겁니다. 이거 주 2회 수업하면 스케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어머님들 계세요. 아, 이 스케줄 조정하기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저희 미리 말씀드리는데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8주이고요. 문학하고 독서를 각각 100분씩 해서 200분 수업은 주말에 하고요. 그 다음에 문법하고 모의고사는 따로 빼서 평일날 할 건데 평일날 하는 수업에 스케줄을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화, 수, 목, 금 4일에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쫙 깔아 놓을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수업 있고 오후에 수업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도 수준별로 진행을 할 겁니다. 모의고사 수업을 학생들한테 진행을 하면 학생의 모의고사를 45문제를 풀어오는데 얘는 3개 틀리는데 쟤는 30개 틀려요. 그런 애들을 한 반에다가 몰아놓고 모의고사 수업을 진행하면 전혀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준별로 나눠서 1, 2등급인 학생들, 3, 4등급인 학생들, 5, 6등급인 학생들에서 나눌 겁니다. 모의고사 수업은 수준을 3가지로. 그래서 1, 2등급 학생들은 사실 모의고사 5개 틀리는 안쪽이거든요. 걔네들은 개별 문제의 경우는 딱 한두 문제만 풀어주면 됩니다. 그럼 뭘 할 거냐? 모의고사 풀면서 학생들이 이 지문을 어떻게 읽는지, 관련되는 작품은 뭔지, 이 작품이 만약에 수능에 나왔다면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그런 거 할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하는 문법 수업이 내신에 직결되는 겁니다. 1학기 내신에. 다른 학원들의 경우에 이때 중세국어 문법 한다고 하더라고요. 세종어제 훈민정음. 그건 제가 보기엔 시기상조입니다, 사실. 학생들의 내신에서 중세국어는 언제 나오느냐? 2학기에 나와요. 1학기 내신에는 음운 변동하고 문법 요소라고 해서 무슨 높임 표현 이런 거 나오거든요. 중세국어를 미리 배워둘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2학기 때 해야 돼요. 여름방학 때. 그러니까 저희는 여름방학 때 중세국어 수업을 합니다. 근데 어머님들 잘 아시는 분들은 여긴 왜 중세국어 안 해요? 그거 되게 어렵고 아이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절대 아닙니다. 그 어려운 걸 굳이 아이들이 고통스럽게 이때 배울 필요는 없는 거죠. 훨씬 더 시기적절한 거는 이때 해야 되는 문법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운변동이나 이런 것들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강의 시간입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진행을 할 거고 오전하고 오후에 하나씩 반 개설을 할 거고요. 최상위반은 여기 일단 하나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입학 테스트를 보시고 입학 테스트 성적에 따라서 저희가 나눌 거고 입학 테스트 문제는 30개 정도로 해서
저희가 50분 동안 볼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성적, 그거 하나 기준으로 저희가 반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따로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수업하면서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